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 부모님이 있는데 이 아이가 직원 200명짜리 회사를 거느리고 있어요. 그들은 모든 게 다 디지털 현실 속에서 일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두 개의 현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리적인 현실이 있고 디지털 현실이 있고, 그래서 이 디지털 현실을 메타버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오큘러스 뒤집어 쓰고 맨날 낚시 게임만 할 거냐? 네. 그건 아니잖아요. 빙산의 일각이 지금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기회에 어떤 모습이 나올지는 사실 뭐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만 출판사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저한테 현실에서 메타버스로 복제가 안 되는 건 무엇일까요? 이게 질문이었어요. 좀 현실에서 메타버스로 복제가 안 되는 것. 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컨텐츠 신과 함께, 오늘은 신과 함께 스페셜 시간 미래를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제가 뭐 미래를 미리 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메타버스, 메타버스, 저희 생방송 시간에도 참 많은 언급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도 뭐 메타버스 관련해서 지난 연말 뭐 엄청 난 너무 고마운 주제죠. 그렇습니까? 네. 얘기했잖아요. 7년 전에 사물 인터넷 관련주로 IoT. 샀다가 메타버스로 엑시스를 해버렸네. 갑자기 IoT 관련주로 샀거든 7년 전에. 계속 애를 먹이다가 확 오르더라고. 그래서 야, 뭐야? 드디어 사물 인터넷을 개발을 했나? 딱 보니까 메타버스 관련주. 땡큐. 그래서 메타버스 참 말은 많이 들어봤으나 여전히 정확히 뭔지 감은 좀 덜 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진짜 뭐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거품 한번 꼈다가 빠지는 건지 뭐 이 정도 궁금증들이 좀 있으실 텐데, 오늘은 이 분야에 가장 정통한 우리나라의 뭐 최고의 메타버스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전문가라기보다는 메타버스 전도사죠. 전도사. 네, 우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의 김상균 교수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김상균입니다. 네. 네. 메타버스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건 사기라는 분들도 있고요, 말장난이라는 분들도 있고, 진짜 이제 미래는 여기에 달렸다는 분들까지 굉장히 스펙트럼이 좀 넓은 것 같은데 아직도 사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뭐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옛날에 한 10년 전에 나왔던 그 무슨 뭐 게임들이랑 이게 뭐가 다른지도 모르겠다. 싸이월드랑은 또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뭐 이런 분들도 이게 이제 실체가 사기가 아니라 이미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표지가리만 한 거 아니냐. 뭐 그런 거. 네. 그런 네, 그런 이제 다양한 아주 시각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좀 결론을 저희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상균 교수님 보실 때 메타버스는 방금 말씀드린 수많은 그 스펙트럼 중에 어느쯤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몸집이 되게 큰 애입니다. 동물로 보면. 네. 근데 지금 머리 중에 정수리를 삐쭉 내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수리를 바라보고서 이게 요만한 놈이구나, 다 나왔네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니다, 이따만한 애고 머리통만 해도 이만한 거다 하는 분들도 있어서 각자의 시각이 다른데, 저는 정말 흔히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빙산의 일각이 지금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기회에 어떤 모습이 나올지는 사실 뭐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옛날에 나왔던 그 녀석이 또 나온 거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싸이월드도 메타버스 맞다라고 보고요. 뭐 예전에 세컨드 라이프도 메타버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 표지가리를 해야 되냐 하면 그런 것 같아요. 드론이 나왔는데 네. 이건 장난감 헬리콥터라고 지칭을 해버리는 순간 산업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안 잡히는 거잖아요. IoT도 그냥 센서다라고 해버리는 순간 센서 ABCD 있으니까 뭐 이제 F다, 센서 F를 IoT라고 부른다. 이것도 역시 저는 그 개념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를 좀 더 프레임을 잘 잡아야지만 산업적인 가치를 넓힐 수가 있는 건데, 저는 그 프레임을 하기 위한 하나의 렌즈처럼 메타버스를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옛날에 나왔던 싸이월드 등등 우리의 가상현실 등등 그런 개념이 개념으로는 비슷한 건데 옛날에 나와서는 그냥 에이 신기하네 하다가 주저앉은 그 그렇죠. 기술 트렌드가 네. 지금 나와서는 이게 그냥 주저앉을 것 같지 않아요. 네네. 이제는 정말 비상하는 겁니다. 라고 하려면 뭔가 이게 달라진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이나 혹은 그거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게 뭘까요? 약간 다른 얘기를 해보면 전기차도 뭐 2000년대 전에 전기차 있었잖아요. GM에서 만들었던 것도 있었는데 그때 아직 전기차는 거의 뭐 특수한 계층 장난감처럼만 인식되다 사라졌는데 다시 전기차가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죠. 네. 그 배경을 보게 되면 뭐 충전소나 배터리의 용량이나 사람들의 인식이나 많은 게 바뀌었죠. 거의 대부분 그렇죠. 환경에 대한 인식도 영역에서. 바뀌었고. 그렇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전 싸이월드가 지금하고 뭐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는 우리가 싸이월드를 그 이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사회적인 준비도 안 돼 있었고, 네트워크도 느렸고, 하다못해 디바이스도 모바일 디바이스가 아니었고. 그렇죠.
사실 페이스북이 싸이월드를 밀어내고 시장을 지배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많은 이들이 UX랑 모바일 시대의 전환을 이야기하거든요. 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전 그것처럼 하나하나 봤을 때 굉장히 큰 변화는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누적이 돼가지고 이제는 그때 싸이월드와는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준비가 된 것 같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전기차가 20년 전에 네. 전기차고 지금도 전기차지. 지금 나오는 차를 갑자기 울트라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뭐 하나 네네. 포장갈이 한다고 해서 예. 뭐 본질이 달라진 건 아니잖아요. 네네. 지금은 좀 더 할 만한 상황이 네. 된 거고. 예, 예. 그러면 그냥 뭐 무슨 가상현실이든 네네. 우리 하던 말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괜히 이상한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을 갖다 놓는 것이 네네. 제대로 뭐가 없어서 그냥 자꾸 이상한 개념을 갖다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그것도 사실 뭐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메타버스가 어디까지 볼 거냐에 대한 좀 논란거리가 있는데 흔히 뭐 이것도 맞다 틀리다 말이 많아요. ASF가 분류한 메타버스 4대 분류하는 어떤 분은 요소다, 분류도 하는 게 있죠. 일단 메타버스는 우리가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가상 세계. 그 중에서도 회장님들은 무조건 메타버스면 가상 세계도 VR 뒤집어 쓰고 들어가는 네네네네. 생각하시는데 얘만 메타버스를 볼 거냐? 작년에 VR 장비가 팔린 게 뭐 900만 대, 1000만 대 집계가 되지만 아직까지 그럼 가정집에 하나씩은 없거든요. 얘는 좀 먼 거예요. 그럼 다른 걸로 뭐가 접속되냐 하면은 뭐 증강실이나 라이프 로깅이나 거울 세계 같은 곁다리들이 있는데 그럼 곁다리들하고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가상현실하고의 관계는 뭐냐 하면은 이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것 과정을 이 곁다리가 저는 현재 징검다리처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또는 얘가 우리가 오큘러스 뒤집어 쓰고 맨날 낚시 게임만 할 거냐? 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 이상의 비즈니스적인 가치를 내려고 하게 되면 시각적으로 VR을 보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존재해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이걸 전체를 바라봐야 되는데 만약에 그걸 가상현실, 세컨드 라이프니까 가상현실, 가상 세계로만 지칭하게 되면은 네. 다른 비즈니스적인 가치를 우리가 놓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뭔지 사실은 잘 정확히 모르고서 각자 요만큼 보이면 이런 거 아니냐, 이만큼 보이면 이런 거잖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메타버스의 현장에서는 지금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네. 그거 좀 먼저 일단 그럼 알려주시죠. 일단은 이렇게 정리해볼 필요가 있어요. 메타버스가 뭔지를 한 번 더 정의를 해보면 네. 뭐 초월이다 뭐다 이 얘기 다 지워버리고 저는 두 개의 현실이 있는 것 같아요. 두 개의 현실? 예, 물리적인 현실이 있고 네. 디지털 현실이 있고. 그래서 이 디지털 현실을 메타버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디지털 현실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것만 현실이라고 하고 메타버스에 있는 건 가상이라고 자꾸 지칭했는데 디지털 속에서 우리가 공연을 보거나 디지털 속에서 내가 일을 해서 물건을 판매하거나 이것도 그냥 다 현실에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다만 어떤 질량이 없을 뿐이지 그것도 저는 존재하는 현실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이 많이 디지털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프로님이랑 통화하는 것도 현실입니까? 저기 디지털 현실이에요? 통화는 조금 애매한데 만약에 우리가 뭐 줌으로 얘기하고 뭘 얘기한 간에 만나지 않았지만 만난 것처럼 관계가 형성이 돼. 네. 일이 잘 돌아가. 네. 이거가 오피스에 직접 이렇게 만나서 일하는 것과 과연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예. 회의적이거나 이게 뭐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좀 뭘 안 받아들이는 그런 좋습니다. 그런 성향의 인데다가 괜찮습니다. 또 지난번에 작년 예. 말에 메타버스 주가 확 올랐잖아요. 예. 한 주도 없습니다. 너무 열받습니다. 저는 그나마 거기 끈아프리도 하나 잡고 7년 전에 샀던 걸 수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호방해요. 메타버스 그거 네. 여기는 아니야. 좀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돼요. 어른들이 나쁜 건 나쁘다고 얘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지금 뭐 국회 나왔습니다. 아니, 제가 무슨 그럼 되게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위원장이에요. 네. 제 주변에 네. 그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 부모님이 있는데 이 아이가 직원 200명짜리 회사를 거느리고 있어요. 직원 200명이에요. 이 아이가 움직이는 회사가. 우리나라예요? 네, 우리나라 아이예요. 초등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이요. 학업에 열중할 시기에 네. 그럼 안 되죠. 그러면 어른들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 그 진짜예요? 아니면 진짜인데 그것도 뭐 주식회사나 법인을 만든 건 아닌데 어떻게 일하나 봤더니 이 친구가 로블록스를 오래 해왔던 친구인데 국내외에 많은 사람들이 한 거예요. 카페를 만들어서 그 모임이 200명인데 수장이에요. 그 모임에 네, 뭐 외국인도 있고 연령대도 다양해요. 본인보다 형도 있고 뭐 누나들도 있는데 그걸 모아서 재밌는 건 일을 시키더라고요. 거기 이제 월드를 만들고 디지털 아이템 만들고 판매하는 거 일을 분할해서 해요. 회사처럼. 네. 그리고서 만약에 코로나에서 나는 2주 동안 못했다. 그럼 그것도 체크를 다 해놔요.
그래서 발생하는 수익을 환전을 해가지고 급여처럼 나눠주더라고요. 계속 규칙도 있어요. 점점 만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 이게 회사와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뭐 사무실 개념도 없고 실제 물리적으로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친구들은 전혀. 그들은 모든 게 다 디지털 현실 속에서 일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바탕으로 이거를 볼 때 우리가 이게 현실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거기서도 현실이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뭐 그렇겠네요. 그럼 이제 디지털 현실이라는 경계가 난 뭔지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뭐 잠깐 예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프로님이랑 통화할 때 이거는 이제 지금 다 디지털 신호로 통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만나는 것 이게 이제 이때부터 디지털이다 이러면 이제 이해가 되겠어요. 혹은 디지털을 통해서 만나는 것 이건 이제 그것도 이해가 되겠는데 정확한 경계가 좀 저는 되게 모호한 거 아닌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지금 컴퓨터가 나온 지 200년이 됐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거의 디지털에 사실 안 깔리는 게 솔직히 없죠. 디지털을 다 집어내죠. 다 스톱입니다. 모든 게.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계가 모호하다고 느껴지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그 경계 부분에서 정프로하고 저하고 통화를 하면 지금도 통화를 하면 통화 인터페이스는 정영진 이렇게 뜨면서 전화를 받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전화 통화라는 게 화면 안에 2%의 캐릭터가 아바타가 있고 정프로의 아바타가 나오면서 둘이 전화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결국 전화를 해요. 결국은. 아 그렇게? 네. 예를 들면 전화도 그렇고 쇼핑몰도 지금은 들어가서 장바구니에 담고 이게 결국은 쇼핑하는 과정이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아날로그 방식의 쇼핑을 디지털로 변환시켜 놓은 것이 결국은 쇼핑인데 그쵸. 메타버스 세상에서 쇼핑은 어떻게 바뀌냐 하면 역시 쇼핑을 하는 내가 아바타가 등장하고 가서 장바구니에 담는 그 어떤 행위가 실제로 오프라인하고 좀 비슷하게 띠디디디 걸어가서 띵동 하고 집어넣고 월마트가 그렇게 하려고 하죠. VR로. 결국은 장바구니에 담는 거고 결제하는 건데 굳이 그렇게 장난스럽게 하면 재밌냐. 그리고 재밌다고 치자. 그 재밌는 게 뭐 그렇게 큰 차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재미있으면 뭐 다들 그렇게 바꾸겠죠. 쇼핑몰들이. So what? 하나 살 거 두 개 사고 두 개 살 거 네 개 사냐. 그러니까 그게 뭐지? 뭐 변화할 수도 있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쓱닷컴으로 장보거나 할 때 쓱닷컴으로 장 볼 때 저희 집에서 그 돌아가는 현상을 보면 아내가 옆에서 장을 보고 제가 TV를 보고 있어요. 그럼 아내가 저한테 계속 말을 시켜요. 여보 두부 살까? 갈비 묶음 판매하는데 살까? 그럼 저 잘 안 듣거든요 솔직히. 그래 하면 당신은 기억을 해? 하고 물어보면 솔직히 기억도 안 나요. 건성건성 대답한 거니까. 근데 아내가 저한테 왜 물어볼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쓱닷컴으로 이걸 할 때 물어볼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마트를 실제 가면은 저희가 이제 경험 설계할 때 보게 되면 응집도라는 개념이 있는데 내가 혼자 카트를 밀어도, 그러니까 신랑하고 같이 안 왔어도 혼자 밀 때 다른 사람들 카트를 보거든요. 그렇죠. 그죠? 이게 엄청나게 오프라인 경험의 핵심이에요. 백화점도 그렇고. 실제 사람들이 아이쇼핑 한다라고 하는데 아이쇼핑은 아무도 없는 공간에 가서 혼자 하면 되게 이상해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쓱닷컴은 그게 없는 거죠, 사실은. 되게 외로운 쇼핑이에요, 이게. 그렇지. 실제 이 시간에 음식을 이렇게 차리려고 주문하는 우리 동네 아줌마들은 뭘 살까 도대체? 아무 정보가 없어요. 근데 마트 가면 카트에서 보이잖아요, 슬쩍슬쩍.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사람이 모여 사는 경험들을 메타버스 안에 넣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중에 이제 초보들이 하는 게 쓸데없이 자꾸 VR로 만들고 쓸데없이 모든 걸 다 현실과 똑같이 저는 그게 좀 쓸데없다고 표현하는 게 그건 사실 좋은 경험은 아니에요. 우리가 게임을 하거나 할 때는 그게 의미가 있어요. 실제 총을 잡지 않아도 총을 잡은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하지만 프로님 말씀대로 월마트가 매대를 똑같이 만들고 거기를 막 이렇게 지그재그로 걸어가서 계란을 집어. 이걸 오히려 불편해지기만 하는 계란 거거든요. 클릭 장바구니에 담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드렸던 케이스에는 쓱닷컴은 VR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이제 고객의 관여도가 높은 제품들이 있죠. 많이 살펴보고 복잡하게 봐야 되는 것들, 예를 들어 뭐 자동차나 명품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가서 보는 게 좋겠지만 가서 보기 전에 구매 전 단계, 정보 탐색하는 단계에서 내가 메타버스에 탐색을 하고 싶다 할 땐 당연히 VR적인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일 여지는 있습니다. 실제 국내 그룹사 중에서도 명품관을 VR로 만들겠다라고 좀 준비하고 있는 데들도 있고요. 현장감. 현장감. 이제 실제감이라고 표현하는데 같은 표현입니다. 쓱닷컴은 메타버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사실 뭐 경계가 뭐 재판단이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경계가 모호하긴 한데 제 기준으로도 그건 뭐
메타버스는 아니고요. 전자 카탈로그 같은 거죠, 사실은. 실제로도 예. 그 이미 그런 걸 구현하고 있어요. 예. 온라인으로 옷을 사려고 하면 네. 이 옷을 확대했을 때 어떤 예, 예. 질감이 보여주고. 있는지를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네네. 뒤로 돌려보기도 하고 네네. 물론 아직도 부족해서 좀 더 그 부분이 발전하면 좋겠다. 네. 그런 느낌은 들지만 이미 하고 있는데 네. 그걸 그동안은 메타버스라고 안 불렀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결국은 메타버스였다는 말씀이신 거죠? 메타버스로 들어오기에 초기죠. 왜냐하면 그 옷이나 가방에서 우리가 뭐 딱 자르긴 애매하지만 메타버스인 것과 아닌 것이 조금 차이점은 명품관 같은 거 만드는 업체를 보게 되면 이 옷 그 가방을 막 확대해서 보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증강현실로 띄워서 나하고 매칭해 보는 것, 실제 내가 갖고 있는 선반을 올려보는 것 이런 네. 것까지 다 지금 이제 된 데도 있고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럼 이거는 확실히 메타버스인 거죠. 네. 디지털 현실과 진짜 현실이 합쳐져가지고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또는 그러면, 이제 네. 사이버 피팅하는 거 옷을 가상으로 입어보는 것들. 예. 네, 그러면 그 메타버스로 이제 옮겨가면 더 좋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더 좋은 게 없으면 굳이 갈 필요가 없는데 더 좋은 건 뭐죠? 메타버스로 많이 가요. 그럼 뭐가 더 네. 좋아지는 겁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일단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물론 만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불편함이나 갈등도 있겠지만은 메타버스기 때문에 그 관계가 그러니까 갈등이 낮아지는 것도 굉장히 많다라고 봅니다. 관계가 낮아지는 것? 갈등이 낮아진다. 예를 갈등이? 들면 제가 책에서 썼던 부분인데 제 주변에 50대 후반에 어르신이 계세요. 네. 교사분이신데 이분이 메타버스 하루 10분씩 작년에 거의 내내 썼어요. 1년 동안 공부해 본다고. 그러다 본인이 이제 어떤 경험을 했냐면 한강 고수부지 자기 아바타로 산책하다가 이제 잘 쓰게 되니까 누가 먼저 말을 걸어가지고 친구가 됐어요. 네. 나 알고 봤더니 20대 초반. 자기 큰 아들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거기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면 처음에 휴대폰을 이렇게 가로잡기 해서 이렇게 쓰는 게 너무 불편하고 이 짓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 조언을 듣고서 몇 달 동안 계속 해본 거예요. 그냥 꾹꾹 참고. 거기서 깨달음이 얻으셨대요. 내가 여기서 현실보다 불편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지만 반대로 현실에서 아무리 20대 초반하고 말을 걸어도 안 됐었는데 이게 되기도 하는구나 하는 걸 느꼈던 거예요. 그분은. 근데 이게 또 안 좋은 쪽으로 쓰여요. 며칠 전에 그 네. 네이버의 제페땡 톡. 플랫폼에서 제페톡 말씀하셔도 제페 됩니다. 플랫폼에서 네. 예, 안 좋은 일에서 네. 사고가 하나 크게 그 수업은 저희가 터졌거든요. 예. 네. 예, 30대가 20살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아이들 이제 후킹해가지고 아까 성범죄 했었잖아요. 근데 진짜 이게 국내에서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미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를 만들기가 좋아지는데 이 좋아지는 점을 진짜 좋은 쪽으로 쓰는 분이 있고 이 쉬워지는 거를 나쁜 쪽으로 쓰려고 하는 악당들이 있고 양면적인 게 있습니다. 일단 관계적인 측면 봐도 이렇게 양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예. 관계에 있어서 현실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한들이 상당히 많이 없어진다. 예, 그건 특히 장점이라고 볼 수 예, 있고요. 장애인 분들 중에도 메타버스 내에서 디자이너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본인이 이제 물리적으로 출퇴근할 필요도 없고 하니까 디자인하고 메타버스 공간 내에 전시관 만들고 이런 분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물리적인 우리 실제 현실에서 느낄 수 있는 거의 모든 장애들의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 이 정도로 혹시 메타버스의 장점을 제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거를 조금 더 한번 틀어서 말씀드리면 네. 저는 이제 그 생활 반경의 확대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데 1900년대랑 1913년대 사진 같이 찍어놓은 되게 유명한 뉴욕 15분가 사진이 있는데 네. 그거 보면 1900년도에는 다 마차가 왔다 갔다 하고 13년도에는 다 포드의 최초 자동차가 쫙 걸려 있거든요. 15분가에. 근데 이게 10여 년 만에 10여 년 만에 이게 몇십 킬로짜리 생활 반경이 몇백 킬로로 확대되는 씬이거든요. 십몇 년 만에. 네네네. 근데 저는 그 메타버스는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 보게 되면 이게 몇천 킬로냐 아예 그냥 무한대로 전 간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우주에 있는 정거장에도 인터넷이 연결된다고 하게 되면 수천 킬로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거리 제한 없이 연결될 수가 있겠죠. 이 연결은 이제 빛과 그림자 동시에 가져오긴 하겠지만 네네. 저는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봅니다. 거리의 제약이 없어진다. 제약을 사라지게 한다. 근데 어쨌든 뭐 저도 이제 그럴 때가 있거든. 메타버스 잘 안 와닿는데 이거 관심을 가져야 되나 이런 생각하다가 페이스북이 이름을 바꿨네. 메타로. 야, 전 세계 시가총액 10위 안에 드는 회사인데, 그지? 그 이름을 바꿀 정도로 서비스 이름을 바꿀 정도로 그렇게 하시면 뭐가 있긴 있나 내가 보다. 뭘 고민해? 일단 공부하고 일단 투자도 하고 관심을 네네네. 둬야지. 자꾸 안 된다. 어? 이거 그런 거 자체가 나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미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걸 준비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 투자 시장에서 한번 크게 올랐다가 이게 좀 소강 상태로 돼 보니까 이걸 또 우리 투자자들 어떻게 생각하면 야 하나의 테마가 이제 갔어. 그래서 인더스트리도 없고 그런 거였네. 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있는 그 시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전기차도 그렇고 모든 큰 조류, 뭐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캐즘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대중화 직전의 단계 이럴 때 갈 때까지 굉장히 큰 공백도 경험하고 또 거기에 대한 반성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좀 열심히 이걸 2%도 안 늦었어. 너무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안 한 거에 대해서 자꾸 반론을 해가지고 그걸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바꿀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나 뭐 이런 데서도 메타버스 막 이렇게 바람 부니까 무슨 저 사이버 공간 하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캐릭터들 나와갖고 어쨌든 막 이렇게 미팅하고 이것에 그냥 너무들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줌으로 회의하면 되는데 굳이 부장님 캐릭터와 김대리 캐릭터를 집어넣어서 회의하는 광경을 만들고 결국은 똑같은 회의해. 그러니까 근데 메타버스래. 그러면 아니 저거 왜 저 굳이 저렇게? 아니 근데 그게 초기에 90년대 초반에 내가 입사를 하니까 부서에 PC가 한 대씩 있더라고. 실제로. 그래서 그 부서의 PC가 누구 차지냐에 따라서 권력이 지향했는데 물론 부장님 자리로 가는 게 맞는데 부장님은 어차피 그걸 못 쓰시기 때문에 사원 대리급 중에 제일 유능한 사람 책상에 올려놔요. 그리고 그 사람 책상을 부장님 옆으로. 그렇지.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제2차 IT 투자를 단행할 때 부장님 자리에도 하나 올려놔. 근데 어떤 일이 있으면 부장님 자리에 그러면 엑셀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이런 걸 다 교육시켜줬어. 근데 부장님이 그걸 못 받아들여. 그래가지고 부장님 자리에는 계속 한 게임만 하는 거야. 볼 수업 있잖아. 그리고 부장님 자리에 엑셀로 뭐 보고를 했는데 프린트아웃해서 갖다 드리는 거지. 그런 과정을 겪는다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제가 그거 갖다 주는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언론기사 보면서 참 많이 마음이 아팠던 게 많은 지자체나 정치인들이 메타버스 안에 뭐 시청 복제하고 구청 복제하고 그러니까. 정당 사무실 만들어서 했잖아요. 자,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연락 올 때마다. 그 메타버스 본질이 교수님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대부분 똑같아요. 공간을 똑같이 만듭니다. 현실 공간과. 그다음에 이벤트를 해요. 커피 기프트콘 나눠주는 거. 오면 인증샷 찍게 해서. 들어오면. 맞아. 커피. 맞아요. 그러니까 뭘 해도 항상 스타벅스가 돈을 벌어. 맞아요. 세상이 바뀌. 스타벅스를 사야 돼. 저 스타벅스 사야 돼. 메타버스, 스타벅스 없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그러면 기프티콘 받을 땐 들어오는데 거기 추가적인 경험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쓸데없는 경험을 주고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다른 뭐 전자회사나 보게 되면 뉴욕에 있는 스토어를 동일하게 복제해 놓으면서 그 스토어의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못 해놨던 전자제품과 자연과의 조화를 다룬 숲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전시관 안쪽에 갑자기 뒤쪽으로 숲이 나와요. 이런 건 굉장히 재밌고요. 전자제품도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 걸로 해서 다른 형태로 내가 경험해 볼 수 있게끔 해놨고.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지금 많은 경영자들은 현실을 똑같이 복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프로님 말씀대로 그럴 바에 현실에서 하면 되지 왜 그걸 해? 이 생각이 드는 건데 저는 오히려 복제보다는 현실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확장할 수 있는 세계로 자꾸 봐야 됩니다. 우리가. 혹시 그 메타버스를 지금 우리 교수님 보실 때 정말 이 회사는 최고로 잘 구현하고 이해하고 있다. 이럴 만한 회사가 혹시 어디 있습니까? 되게 뭐 의외의 살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저는 제가 어제도 트레이더스 가서 한 박스를 샀는데 버드와이저가 그 NI조비스가 되게 잘하고 있는 게 메타버스에 작년에 경마장 만들었어요. 그 회사가. 버드와이저라는 회사. 네. 그래요? 근데 경마장? 그러니까 경마나 미식축구 이렇게 하면 보면서 이렇게 맥주 마시는 거 많이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 근데 여기 메타버스 경마장은 자기가 마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키워요. 그거 괜찮네. 말 팔 수가 있어요. 잘 성적이 좋아지면 비싸게. 게임이군요. 네, 일종의. 근데 저는 이걸 멋있다고 본 게 그러면 우리가 맥주를 하루 종일 마시진 않잖아요. 근데 이건 자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경마는. 그러면 나는 하루에 잠깐만 버드와이저랑 같은 시간대를 보내지만은 일상의 공식에서 많은 경험이 버드와이저 브랜드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고객의 마음을 훨씬 더 강하게 바인딩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디지털 현실로 보는 거예요. 나는 현실에도 교육 공무원이지만은
이것보다 생각은 자꾸 디지털 현실 속에 있는 경마장에 가 있어. 이렇게 기업 입장에서 킹하는 거죠. 예. 그럼 멋있네. 자칫 잘하면 잘못하면 잘하면 하여튼 버드와이저 맥주보다 나중에 그 경마 게임이 훨씬 더 전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겠네요. 네. 뭐 같은 이제 또 약간 경쟁 맥주 체인 중에 맥주 회사 중에 하이네켄은 네. 그 가상 공간에서 양조장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가상 양조 이벤트를 했었어요. 저도 그것도 되게 재밌었던 게 되게 웃긴 결과적으로 맥주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디지털 속이니까. 그렇죠. 근데 가상의 맥주가 나오고 브랜드도 하나 붙여줘요 거기다가. 근데 이 경험을 쫙 하니까는 왠지 뭐랄까 같이 그 베이킹을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음식을 먹을 때의 만족감처럼 그날 저녁에는 제가 원래 하이니켄 속 좋아하지 않는데 하이니켄 사게 되더라고요 이게. 친근감. 네. 그게요 기시감이 있는 현상인 게 네. 제가 기자 생활 처음 시작하던 98년 99년 이때는 정보통신면이라는 게 새로 생기면서 그날의 톱 기사가 어떤 거냐면 무슨 그룹 기업 홈페이지 구축. 그러면 와, 야 그게 뭐 어떻게 생겼어? 야 회장님 이렇게 생기신 분이네. 야 인사말 다 읽어보고 고객의 소리 뭐 이런 데 가면 한번 해보고 그 당시에는 신기하니까 홈페이지 만드는 것 자체가 또 가면 또 무슨 이벤트도 하고 요즘 누가 그거 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게 새롭다 하니 그런 거 만들어 놓으면 버드와이저가 사람들을 계속 우리 쪽하고 접촉하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은 이해가 되는데 네네. 경마하려면 우리 경마 TV 채널 하나를 인수합시다. 네. 그게 이미 더 쌀 것 같아요. 하더라도 야 경마 TV 채널 하면 아무도 안 오는데 메타버스 만들었다고 하면 전 세계 미디어가 와 버드와이저가 이런 거 했다고 얼마나 많이 홍보해 줄 거냐. 그런데 편승해서 하면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사람들 올 수 있고 느낌이 뭔가 첨단 느낌이 들잖아. 네네네. 그 마케팅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 아니냐 결국은. 근데 한편으로는 그것도 네. 뭐 저 일부 동의하는데요. 약간 ESG적으로도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사실 이 경마나 이 동물 관련된 많은 비즈니스들이 굉장히 윤리적인 좀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걸 그렇게 사이버로 하게 되면 물론 얘는 무조건 다 ESG적으로 괜찮냐 그것도 아니에요. 디지털 산업이 1년에 내보낸 탄소 발생량의 4% 정도 되거든요. 전체 중에. 근데 이게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네. 10년 뒤에 한 갑절이 증가할 거거든요. 이것도 환경에 영향을 주는 거긴 한데 아직까지는 동물들을 그렇게 하고 동물들이 또 탄소도 많이 발생시키니까 이거보다는 얘가 더 그건 그럴 것 같아. 인류에 쪽으로 맞지 않냐. 전 좀 이 생각도 한표를 얹습니다. 그거는 그럴 것 같아. 이게 메타버스에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핵심 기술 이런지 전에는 무슨 네네. AI 뭐 이렇게 AI나 혹은 무슨 AR 글래스 뭐 이런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겠군요. 글쎄요. 사실 뭐 제가 요즘에 국내 디스플레이 회사나 전자회사를 만나게 되면은 뭐 네. 그들 당연히 하드웨어 연구 열심히 하세요. 네. 디스플레이 작게 만들고 이렇게 투명했다가 뭐 들어오면 딱 완전히 불투명으로 바뀌어져 선명하게 보이고 반응도 빠르게 되고 그런 거 연구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전 좀 더 본질적인 연구는 인간의 경험에 대한 연구인 것 같아요. 인간이 제가 그저께 대만 출판사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제가 대만판이 나오게 돼서 이 책이요? 예, 이거 원이 지금 중문판, 대만판, 스페인판 이렇게까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인터뷰할 때 되게 독특한 질문이었는데 맨 마지막 질문이 15번째 질문이 저한테 현실에서 메타버스로 복제가 안 되는 건 무엇일까요? 이게 질문이었어요. 음. 좀 현실에서 네. 메타버스로 복제가 안 복제가 되는 거. 게임에서 살인은 가능한데 성폭행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I에 의해 활동하는 가상인간은 법인격을 가질 수 있을까? 내 아바타에 AI를 입힌다면 나 대신 무엇을 시키고 싶으신가요? 질문 자체를 만드는 걸 질문으로 드리고 싶었어요. 거기서 1차적으로 약간 저렇게 물어보신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 뭐 쇼핑몰이 되냐, 학교가 되냐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더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는 현실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냐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한 10개 정도의 우리가 현실의 삶이 있으면 한 5개에서 7개는 복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3개는 못 들어가니까 여전히 작은 세상이네요 라고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5개, 7개보다 더 많은
현실에서 어떤 토지나 또는 환경이나 인류애적인 문제 때문에 못했던 수많은 것들을 20-30개를 뒤에 더 붙여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거대한 디지털 신대륙으로 바라봐야 된다. 자꾸 땅을 덮하고 아마존도 파내는 거 하지 말고 네네. 이거를 통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확장에 대한 욕망을 채우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네네. 굳이 현실에서 안 해도 되는 것들이 네, 안 해도 되는 있으니 것들. 예. 일례로 아까 그 경마장 같은 욕구나 니즈는 결국은 예. 메타버스 세상에서 구현하면 현실의 리소스는 다른 더 생산적인 곳에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네. 그것도 좀 설득력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그 화성 개발하는 게 예. 좀 개인적으로 SF 좋아하니까 했으면 좋긴 하겠는데 그게 과학적으로 보면 되게 이상한 작업이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접근이 있어요. 네. 하나는 이렇게 녹색 식물 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스케일의 단위가 뭐냐면 몇천 년, 3,000년 걸리냐, 6,000년 걸리냐 이거 갖고 싸우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화성에다 뭘 심는 화성에다 심는 심어갖고 그거 이제 녹지화 시키는 거, 사람이 살 수 네. 있게끔. 또 하나는 핵을 쏘는 건데 핵에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해 봤더니 1경 8,000조 원이에요. 핵폭탄 가격만. 핵폭탄을 예. 그 화성까지 보내는 돈이 예, 봐서 된게 한두 개 보내도 될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걸 거기 보내서 터트리고 하는 비용이 1경 8,000조 원. 왜 핵을 화성에 터뜨려요? 그게 약간 저런 개념이에요. 마치 그밭 가는 것처럼 화성에 아. 학에서 밭을 가든 것처럼 뒤집어 엎어가지고 뒤집어 엎으려면 이게 엎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뭐가 폭탄이 나올 거다. 이게 두 가지 계획이 있어요. 크게 화성 계획이. 예. 별 생각들을 다 하는구나. 근데 저는 그거를 그렇게 많이 돈이 들고 그렇게 해서 100% 된다 보장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장기적으로 천천히 하고 무리해서 하지 말고 그 전에는 우리가 디지털 세상을 좀 더 개척하는 게 인류가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나 보는 겁니다. 네네네. 화성 갈 때는 우리 세대는 안 되는 게 뻔하니까. 그렇죠. 일단 우리는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핵폭탄 갖고도 말도 안 되는 게 핵을 쏘게 되면 것도 해야 되잖아요. 클리닝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아니 난 빨리 갔으면 좋겠어. 가면 화성에? 나는 여기 남을 거야. 그럼 여기 좀 더 살기 좋고 괜찮겠지 뭐. 아니, 화성 자 내일이야 내일. 일론 머스크가 자 원하는 사람 일단 화성 안전하게 세이프하게 갑니다. 그러면 가냐 안 가냐? 저는 안 가죠. 2%는. 안 갈 것 같아요. 가면 뭐 줍니까? 뭐 예를 들면 집도 주고 뭐. 아니 그러니까 화성을 체험하고 세이프하게 또 복귀시켜 준다는 거지. 근데 한 몇 년 걸려. 아 한번 가서 둘러보고 오는 관광 상품인데 공짜야. 몇 년 걸려. 전 안 갑니다. 나는 간다니까. 저도 간다예요. 근데 저희 식구들은 무조건 반대하더라고요. 예. 나는 김프로랑 가면 더욱 안 가. 김프로님하고 저하고 가시죠 그럼. 같이 가죠. 네? 나는 그거 간다니까. 내가 지금까지 모든 결정을 그렇게 했어요. 어떤 결정이요? 아니 예를 들면 미국 갈래? 가. 왜? 안 가봤으니까. 영국 갈래? 왜? 가. 왜 가는데 안 가봤잖아. 화성도 마찬가지. 안 가봤으니까 가는 거야. 내 생각 잘못됐나? 나 항상 그렇게 하는데. 명왕성쯤 어때요? 어? 명왕성. 명은 너무 멀잖아. 저도 김프로 없는 3%를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 인간이 갈망하는 일단 방송 좀 끊어줘 봐. 인간의 뇌가 세 가지를 탐하거든요. 네. 크게 자극이 있고 지배가 있고 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뇌과학적으로 보게 되면. 네. 근데 이제 김프로님이나 저는 자극을 좋아하는 거죠. 자극 중에 하나가 리스크가 있어도 탐험하는 거. 근데 이걸 좋아한다고 해도 이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 아니에요. 차이예요, 그냥. 근데 이제 두 분은 제가 봤을 때 좀 더 균형과 균형에 대한 걸 더 좋아하시다 보니까는 있으시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개인적인 관계도 있겠지만. 예. 그렇진 않고요. 그냥 경거망동에 대한 경계죠. 저는. 그 뇌 얘기를 해주시니까 혹시 메타버스가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는 세상이 되면 혹시 네. 우리의 인지도 좀 달라집니까? 달라집니다. 우리 뇌도. 네. 중요한 질문인 것 같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어떻게 현재 실험도 정말 재미난 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일례로 메타버스에서 이제 화면으로 보는 메타버스 말고 VR 뒤집어 쓰고 들어가는 메타버스. 네. 여기서 사람들이 예를 들어 성추행을 당하면 피해를 똑같이 느낄까 심리적으로. 아 누가 나를 불쾌한 터치를 했는데 실제 촉감이 느껴지진 않아요 아직은. 근데 이걸 쓰고 들어갔어요. 네. 근데 나야. 낯선 공간에 누가 와가지고 나를 만져 막 엉덩이를. 그런 기분이 음. 어떠실 것 같은지. 우리는 아닙니다. 정말 좋아하시는 거 아니죠? 말을 해. 나는 뭐 큰 상관없는데. 저는 그걸 당해봤거든요. 네. 저는 실험을 해봤어요. 저를 아. 제가 여자 캐릭터 들어가 봤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와서 만지는 걸 제가 느껴봤는데 네. 굉장히 불쾌했어요. 아 기분 더러워요? 굉장히 불쾌했어요. 외국어로는 뭐라고 하는데 못 알아듣는 말이었어요. 뭐 아까 중동어 나온 것 같은데 굉장히 불쾌했는데 모니터로 보는 거랑은 또 다릅니까? 다르죠. 아. 모니터로 볼 때는 이게 그 일체감이라고 하는 건데요.
저기 있는 아바타랑 나랑 아직까지는 물화일체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VR은 쓰고 조금만 들어가도 물화일체가 돼요, 쉽게. 실제 되게 멀쩡한 사람도요. VR을 한 12시간 안 벗기고 실험을 강제로 시키죠. 네. 너 100만 줄 테니까 무조건 12시간 써. 다 써요. 네. 그럼 요때 보면 생기는 현상이 현실에 내가 누군지를 약간 사람들이 망각하기 시작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이제 감각 바탈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한 암실에 20시간 들어가 있으면 이상해지거든요. 네.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꿈꾸는 느낌일 거 아니야. 예. 꿈에서 누가 나를 때리면 기분 안 좋잖아. 아 그래요. 그럼 만약에 정말 이걸로 막 하루에 막 10시간씩 끼고 이제 사는 삶이 어쩌면 몇 년 후에 또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네. 되면 우리 뇌가 뭔가를 받아들이는 혹은 우리가 뭘 느끼는 그 메커니즘 자체가 약간 좀 바뀔 수도 있겠네요. 실제 VR을 쓰고서 제 주변에 5시간, 8시간 활동하는 대학생들이 있어요. 예. 레디 플레이어의 주인공처럼. 근데 이런 이들이 많이 모여있는 집단을 보게 되면 이걸 쓰고 이제 술을 마시고 이걸 쓰고 공부를 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들이 오프라인 모임할 때 되게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요. 오프라인 모임할 때 이거 숙기가 뒤집어 없죠. 쓰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네. 자기 휴대폰에 그 앱이 있으니까 이걸로 자기 아바타를 여기 담아와요. 네. 그래서 만나면 이걸로 인증을 해요, 이렇게. 서로 그래서 오프라인 모임할 때 이걸 들이대고 나는 얘야 이렇게. 예. 이거 한 10명이면 10개를 딱 하고서 이걸 인증 사진 찍어요. 우리를 찍는 게 아니라. 아 휴대폰 가운데 모아놓고 10개 다 모임 모아놓고. 사진 예. 같은 모임 사진 것도 이걸 찍어요. 이렇게. 얼굴을 찍는 게 아니고 예. 근데 그들한테는 이게 메인 세상이고 여기가 보조 세상인 것처럼 묘한 상황까지 조금씩 가는 거죠. 저 이거 봤을 때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점점 더 심해지겠네요. 네. 그냥 온라인 세상이 펼쳐지고 열리는 거와는 좀 다른 변화다.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실제로도 저도 그 왜 인스타 보면 뽀샵된 사진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 본인을 이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이 좀 꽤 있더라고요, 여성분들 가운데. 이건 사실은 조심해. 네? 조심하라고. 아니 나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점점 이게 이제 사실은 본인이 원하는 모습이겠죠, 어쩌면. 혹은 뭐 다른 사람들이 욕망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을 텐데 하여튼 이 모습을 나의 아이덴티티로 정하는 사람들 혹은 뭐 네네. 그쪽에 더 이렇게 무게를 두는 사람들이 서서히 더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은 저도 좀 가끔 받습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김상규 교수님과 함께 메타버스 일단은 저희 첫 시간에 스페셜 첫 시간에는 메타버스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심 생각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먼저 많이 좀 나눠봤고 이제는 그래도 다 받아주시니까 네. 마음 편하다. 다른 데서 메타버스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몰라서 그래 그러면서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나오셔서 그런지 다 뭐 받아주고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좀 그러니까 마음 편한데. 저 잘못된 질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어색한 걸 그렇게 마무리하려고 그러는구나. 아이고야. 네. 자 그럼 이제 이어지는 두 번째 시간에는 조금 더 빨리 화상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 화상을 가든지 아니면 좀 기업들이 어떻게 지금 이걸 대응을 많이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좀 들어보죠. 여쭤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우리 김상균 교수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